자, 여러분들 투자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파트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파트가 여러분들 실제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출제 이제 문항수죠. 문항수에 비해서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법 관계 그리고 이제 민법 관계와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한 파트가 이제 부동산인데, 자, 우리 시험 준비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학습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상당히 좀 제약 요인이 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구석진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은, 포기하고,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학습에 그리고 시험 준비에 어려운 파트가 바로 부동산 파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내용들 중심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준비가 충분히 되실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시간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파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정의, 개념을 좀 알아볼 건데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관점이다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과 관련된 부분들, 건물만 놓고는 얘기를 못하죠. 밑에 땅이 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이 두 가지를 복합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물리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개념, 이거 법률적 개념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복합 개념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첫째,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땅 보이시죠? 우리 건물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자연물, 공간, 위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물리적인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자,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쪽이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 부지, 즉 뭐예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산 요소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자본, 투자, 뭐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라는 게 바로 경제적 의미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법률적 의미와 관련된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법률상 부동산은 뭐냐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규정들을 민법 99조에서 내리고 있어요. 자, 민법에서는 지금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민법 규정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작은, 아주 부동산을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토지 상하의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거기에 건물이 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건물 이외에도 뭐 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다리, 교량이라든지 뭐 굴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협의로 보는 게 아니고 광의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협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가만히 보니까 토지, 건물 뭐 다 등기되어 있죠. 근데 우리 동산, 돌아다니는 동산 중에서도 등기가 되어서 또는 등록이 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동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업권, 차량, 그죠? 차량 다 등록돼 있죠.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다, 합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률적 의미의 이제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요거를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래놓고 1항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2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린데, 자, 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놓고 나머지는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 법 체계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혹시 민법상 동산을 정의를 내려놓고
동산이 아니면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틀려요. 부동산을 정의를 먼저 내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법 체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이 지금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법 관계죠. 민사, 개인 간의 관계.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영토예요. 공공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민법 얘기만 하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할 공법적인 그런 법적 제도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논할 때 민사, 사법에서만 얘기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법적인 얘기도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부동산과 동산에 있는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게 있는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 뭐 다들 알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 거야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거예요. 등기로 확인한다라는 거죠. 등기부.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건물에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그 사람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등기로 우리는 밖에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와 관련돼서 혹시 A 소유의 땅이다 또는 A 소유의 건물이다라고 등기부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가느냐라는 거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게 바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공신, 믿을 신자죠? 못 믿겠다. 불인정이에요, 부동산은. 근데 겉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등기부에는 나타난다. 그게 바로 공시라는 겁니다. 공시. 그래서 공시와 공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에 비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들고 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본인 거죠. 다른 사람이 휴대폰 그 사람 거를 가지고 있을 리는 거의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물론 잠깐 빌려서 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죠? 점유죠. 점유.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휴대폰을 등기부에 나타나지는 않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걸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따라서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로 왔다 갔다 한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고 있는 걸로 왔다 갔다 한다. 점유로.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자,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출제와 관련돼서. 자, 따라서 이제 권리가 변동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하면 등기 등록으로 옮기는 거고, 동산은 여러분들 점유를 이전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유권의 취득 시효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은 좀 길겠죠, 동산보다는. 그래서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전 용익물권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 그 이외에 담보물권, 우리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좀 뒤쪽에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용익물권 관련된 부분들 이거 모두 설정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상권, 땅 위에 위치할 권리, 지역권, 해당 지역을 이용할 권리, 전세권, 여러분들 전세 많이 얘기 듣죠? 이런 것들은 동산에는 인정이 안 되겠죠. 동산은 인정이 안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용익물권의 세 가지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만 인정한다고요? 부동산에만 인정한다고요. 다음, 우리 담보물권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담보물권, 뭐를 맡아서 뭔가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담보다라고 하는데, 자, 담보물권은 여러분들 질권, 저당권,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치한다, 뭐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점유의 개념이죠. 유치. 그러면은 부동산을 유치한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내가 짓지는 않겠죠.
건설업자가 다 준공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야 되죠? 공사비를 줘야 돼요. 근데 공사비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건물 지은 우리가 시공사 측에서는 그 건물에 눌러 앉아 있겠죠. 그게 뭐예요? 유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 인정되겠죠. 자, 동산을 한번 보죠. 동산 유치권 인정이 될까요?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유치하는 거니까 유치권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다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인정되는 법정 권리예요. 법률상으로 유치만 하면은 인정된다라고 해서 법정 유치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법정 유치권이기 때문에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면은 무조건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자, 뒤쪽에서 여러분들 등기 안 되는 사항들 또 공부를 할 건데, 자, 미리 한번 봤다라는 거고요. 자,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질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질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질권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린 전당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와 관련된 권리예요. 자, 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맡기죠. 맡기고 뭐예요? 돈을 빌려오는 거죠. 돈을 빌려와요. 자, 토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온다? 이거는 전당포에서 안 하죠. 어디서 해요? 은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맡기고 돈을 빌려온다라고 했는데 뭔가 시계를 맡긴다? 그러면 질권. 부동산을 맡긴다? 그러면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질권은 여러분들 동산에만 인정되는 거고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된다. 요거 두 개 우리 나눠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핵심적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질권은 동산에,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이제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으니까 꼭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은.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간간히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다 보시면 돼요. 자, 자연적으로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얘기는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 자,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산다, 토지를 산다,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직접 가야 되겠죠. 직접 간다는 얘기죠.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저기 제주도에 있는 땅에 관심 있으면 직접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바로 부동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부증성. 자, 뭐예요?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토지. 가끔 전 이런 얘기 합니다. 공유 수면 매립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바다를 우리 메워가지고 땅으로 만든대요. 자, 그게 과연 토지가 증가되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는 밑에는 토지였어요. 물이 차 있을 뿐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물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적인 관점에서는 증가되는 걸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증가하는 게 아니죠. 부증성. 자,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증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이거를 만들어서 찍어내서 판매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경제학적인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가격하고 수급량 이렇게 봤을 때, 자,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는 자꾸 안 살려고 하겠죠. 가격이 내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많이 팔고 싶겠죠? 파는 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은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안 하고 싶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 곡선은. 원래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자, 그런데 토지는 증가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건 가격이 떨어지건 뭐예요? 공급을 못 해요.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라는 거죠. 수직.
이게 바로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공급이 민감하게 뒤따르느냐 변하느냐 증강하느냐 그렇지 않다. 자, 공급의 탄력도라고 합니다. 탄력성이 제로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죠? 가격이 이런 오르면은 증가되느냐 안 증가한다라는 게 바로 부증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부증성. 자, 다음 이제 영속성 보도록 하죠.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미래에도 앞으로 토지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영속성. 즉, 이 말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용될 토지니까 제대로 관리하라, 장기적으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무리 토지에, 올해 농사를 짓고 생산을 해도 내년에 또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가는 거니까. 자,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내용연수가 있죠. 건물 30년, 50년 이렇게 자동차 사면은 뭐 10년, 20년. 자, 그만큼 감가상각 된다라는 건데 토지는요. 감가상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감가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용속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음 개별성. 자, 우리 개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땅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자, 내가 밟고 있는 왼쪽 땅, 내가 밟고 있는 오른쪽 땅. 자, 똑같은 땅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죠. 자, 똑같은 땅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똑같은 휴대폰은 존재하죠. 그런 것들은, 동사는.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별성.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원래 이제 분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분필 하나가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원이면은 이것도 100원이에요. 그죠? 똑같은 물건이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가격이 하나씩, 하나가 다 모든 것들이 우리 통일시키는 게 바로 동산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땅이라고 하면은 모두 가격이 똑같다. 일가.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개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자연적으로 바라본 토지의 특성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문적인 특성은 뭐냐? 이건 뭐예요? 인문, 사람이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토지에 관점을 부여한 거죠. 관점을 부여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사람 생각으로. 자, 첫 번째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땅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농작물을 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 사람 생각인 거죠. 사람 생각.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용도 중에서 최고 좋은 용도, 최유효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최고 좋은 용도로 써야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분할하고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A 소유 땅, 자, 우리 B 소유 땅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두 개를 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합칠 수도 있다. 그래서 번지가 나오겠죠. 아니면 너무 A 땅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 쪼개가지고 여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는 구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가변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서울 같은 데가 예전에는 행정 수도였는데 저기 이제 세종시로 행정시가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은 거기 세종시의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이제 수도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그죠? 사람의 정치라든지 경제 돌아가는 거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인문적 특성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자연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인문적 특성 하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구분을 잘 해두시면 되는데 자, 암기하고 그러실 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들을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알아봤던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동산하고 비교하는 거에서 용익물권 그리고 담보물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부동산 물권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점유권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당연히 법률상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점유만 하면은 인정되는 거, 그리고 유치만 하면 인정되는 거. 자, 그 말은 뭐예요? 당연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건데, 자, 그냥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하니까 등기 안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과 점유권이다라는 거 먼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이제 본권과 관련돼서 이제 소유권이라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에요. 이 물권은 여러분들 절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은 너하고 나하고 내가 갚을게 뭐 이런 거죠. 계약관계에서.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고,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소유권은 내가 취득하고, 그렇죠? 취득하면 내 거예요. 소유권. 그리고 사용하고, 내가 내 땅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소유권의 의미죠. 그죠? 소유권. 자, 그런데 본래의 소유권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게 바로 제한물권이다라는 거예요. 제한물권. 자, 제한물권에서 첫 번째,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에서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자, A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B라는 사람이 그 땅에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은 B가 쓰란 얘기예요. A는 쓰지 못하고. 자, 어떻게 쓰느냐? 자, 지상권. A 소유의 땅이지만은, 자, B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올려서 쓰겠다라고 A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를 한 거죠. 아니면 A 땅이지만은 그 땅에 과수나무를 키울게요라고 해서 계약한 거예요. 뭐예요? 땅 위를 이용할 권리를 B가 취득한 거죠. A는 팔을 수는 있어요. A가 이 땅을 C한테 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A가 이 땅을 이용하지는 못해요. 이게 바로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지상권. 자, 사용과 관련된 거를 제약한다라는 게 바로 지상권. 자, 지역권은 또 뭐냐라는 거죠. 지역권은 여기 A 소유의 땅이에요. A 소유의 땅. 그런데 여기가 B 소유의 땅이에요. B 소유의 땅. 그런데 도로는 여기에 나 있어요. 도로. 자, B는 여러분들 이 땅에 들어가려면은 도로를 통해서 A 땅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땅을 이용을 못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 이 B 땅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맹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땅이다. 눈먼 땅.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프 뛰어서 우리 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 땅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입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요게 바로 통행지역권. 나 통행 좀 할게요. 이해됐죠? 통행 좀 할게요. 또는 여러분들, 이 앞이 우리 남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경이 상당히 좋아요. 전경. 자, 그러면은 A가 너무 높은 건물을 줘버리면은 B는 우리 못 보잖아요. 앞에를. 그쵸? 그거 너무 높게 지지 마세요. 나도 그거 조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관망할 수 있는 지역권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여기가 만약에 강이다. 그러면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물을 끌어올 때는 그냥 물을 퍼오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그죠? 일정 부분 뭐예요? 도랑 같은 걸 내야 되겠죠?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죠? 그런 지역권을 인수지역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역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땅, A의 땅 일부, 전부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역권이다라고 해서, 자, B 땅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역지, A 땅을 뭐라고 하냐면 승역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필요하다. 요역지. A가 승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역지, 요역지 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승역지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일부여도 가능하다라는 거. 일부여도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권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인정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인 거죠. 자, 전세권 A 소유의 건물을 B가 전세권 전세 등기에서 사용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사용과 관련된 권리 바로 용익물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용익물권 세 가지는 여러분들 다 부동산에만 인정하는 권리다. 자, 다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중에서 취득 사용 처분 중에서 이 처분과 관련된 권리를 묶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저당권 많이 얘기됐죠. 은행 가서 내가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건물. 은행 가서 담보대출 예를 들어서 7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담보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이걸 팔지를 못해요. 그렇죠? 갚지 않는 이상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에 인정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권은 여러분들 동산, 그렇죠? 전당포 이렇게 인정된다라는 거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거 부동산 물권 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런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용익물권은 뭐다, 담보물권은 뭐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구분을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바로 이제 지역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승역지, 요역지 뭐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로. 자, 그러면 승역지가 뭐냐, 요역지가 뭐냐, 자, 이런 부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 뭐예요? 승역지 전부가 필요한 건 아니죠. 일정 부분만 통행만 할 수 있는 한 파트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공시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은 공시지, 공신이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공시와 관련된 등기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자, 소유권 A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죠, 여러분들. 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뭐였죠? 용익물권. 요거 등기해야 돼요. 다음 저당권, 요거는 부동산에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권리질권 이것도 이제 부동산에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권리자 빼고 질권 이거 자체는 동산에만 인정하는 거죠. 동산에만. 그죠? 근데 이제 권리질권 관련된 부분들은 좀 부동산에도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깊어요,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질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부동산에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앞에 권리자가 붙으면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들 원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 임차를 많이 하죠. 월세라든지 전세로 여러분들 할 때 등기들을 거의 안 해요.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한다고요. 그냥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하고. 자, 그러면은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위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해도 돼요. 아셨죠? 자,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환매권,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기상. 자,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를 우리는 좀 전에 봤어요. 자, 우리가 등기가 안 되는 것들. 법에서 당연히 인정하는 거. 자, 점유하고 있다. 그쵸? 이건 등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음, 유치하고 있다. 이건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지상권 하면은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법정으로, 법에서 인정한 거예요. 법에서 인정한. 이런 것들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죠. 자, A 소유의 땅이에요. 자, A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A 거. 자, 그런데 A가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됐던 어찌됐건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압류가 잡힌 거예요. 압류. 우리 건물에만 압류가 잡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건물에만. 우리 땅이 10억이고 건물이 10억인데 그 사람이 이제 빚이 있어가지고 한 7, 8억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잡을 필요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건물에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를 통해가지고 이 소유권자가 자, B로 옮겼어요. B가 낙찰받아가지고 B가 취득한 거예요. 경매로.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땅은 A 거고 건물은 B 거예요. 그러면 B는 과연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우리 공중으로 날아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죠? A 땅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사람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이 땅을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률상 인정하는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등기,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은 이런 건 필요 없다.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등기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묘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게 아니죠. 내 땅이 없어요. 내 선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다가 모실지 상당히 힘들죠. 뭐 어디 화장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디 남의 산에 가서 그죠? 거기다가 묘를 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묘 그렇죠? 이 분묘와 관련돼서 쓴 거를 함부로 파가세요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 분묘 쓴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이게 말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관습법상 성문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관습법상 인정해주는 권리였습니다. 특히 등기를 안 한다고 해도 인정을 해줬다고요. 어떻게 인정했냐? 자, 이게 산에 가면 이 산이 있어요. 산에 가보면은 묘를 쓰는 거죠. 묘를 어떻게 해요? 볼록볼록 이렇게 묘를 쓰는 거예요. 볼록볼록. 그죠? 볼록볼록. 이걸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연. 어디 가서 연극하고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연히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공연하게. 그리고 A 소유의 산인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묘를 썼어요? 그러면은 A가 알았으면 따지겠죠. 왜 남의 땅에다 이렇게 합니까? 따졌겠죠? 근데 안 따졌다라고 하면, 그죠? 싸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말을 우리는 평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하게. 그래서 평온 공연하게 안 싸우고 20년 이상만 지난다라고 하면은 자, B한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다라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우리가 등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등기부상에 안 나타나도 우리가 인정해주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등기 안 되는 사항, 등기 사항 이걸 다 암기하는 것보다 등기 안 되는 사항 이거를 우리는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에 질권은 안 나타나죠 여러분들. 부동산 그쵸? 동산에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물건이 A에서 B로 소유권이 옮긴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잡는 사람들 그죠? 저당도 먼저 잡는 사람들이 1등인 거죠.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도 있다. 형식적으로 인정한다. 대항력. 물권이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권리 존재가 있다라고 추정한다. 추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믿는 건 아닙니다. 확신은 아니에요. 추정. 그래서 여러분들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추정력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 사람 걸로 그 사람이 점유하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점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등기사항은 아니고 그냥 등기가 A 거다라고 하면 저 사람 거네 이렇게 추정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등기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기가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중심으로 좀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등기와 관련된 부분 좀 보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등기가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다 설명드렸죠? 자, 다음 이제 가등기와 관련된 부분 보죠. 가등기. 가등기는 여러분들 본등기 전에 하는 거예요. 본등기 전에. 미리 우리가 침발로 놓는다고 얘기 많이 하죠. 침발로 놓는다고.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A 건데 만약에 은행에서 여기에 저당을 잡혔어요. 근저당 A은행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음에 또 돈이 또 필요해가지고 또 저당을 잡히면서 여기 또 저당이 잡혔어요. B은행한테 또 대출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때 갚지 못하면은 경매 들어가요. 경매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돈 낙찰받은 돈 가지고 우리 이 저당 빌려준 사람들이 다 가져가겠죠?
그죠? 자, 가져갈 때 이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이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자,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자꾸 우리 등기가 되면은 내 순서가 자꾸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근데 원래 본등기를 원래 이때 지금 해야 되는데 권리가 확정돼가지고 이때 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이때 미리 침발라 놓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가등기다라는 거예요. 가등기. 자, 우리가 가등기 왜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뭐 청약을 한다, 주택 청약을 한다라고 할 때 먼저 당첨받으려고 우리 밤새도록 줄 서는 경우 많죠. 그죠? 그리고 어디가 오늘 새로운 매장이 오픈했다라고 하면은 뭐 텐트 치고 기다리죠? 왜 그래요? 순서를 앞순위로 배정받으려고. 그죠? 이게 순서 지키려고 가등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권리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본래 등기를 하는 거죠? 본래 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순위가 1순위, 2, 3, 4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본등기의 순위는 진짜 이 B은행 3번보다 뒤냐? 순서상으로 날짜는 뒤잖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 본등기를 하려고 미리 선점을 해놨잖아요. 침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가등기를 본등기를 하는 시점에 이 본등기의 순서는 가등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신발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가 되면은 순위를 지켜주는 효력이 있다. 이게 바로 가등기다라는 겁니다. 가등기.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됐을 때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가등기 순위. 그래서 순위보전적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가등기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알아보니까 이제 법률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은 안 움직여요. 그쵸? 안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국지성이래요. 국지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역 다 다른다. 그죠?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위치가 자꾸 변하죠? 그러니까 지역색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이 없다라고 했죠? 개별성. 그러니까 다 지역색이 강하고 개별성이 강한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국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 상승했대요. 그러면은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이 10% 상승한 건가요? 아니죠. 서울은 100%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기 지방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역색이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 동향 이것들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지 내가 직접 관심 있는 지역에 그거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지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거래 비공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성. A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어요. 얼마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1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그런데 외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시세를 보니까 15억짜리예요. 15억짜리. 아니면은 15억 너무 큰가요? 11억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죠. 거래할 수도 있어요. 자, 거래하다 보니까 B는 잘 산 거예요. A는 잘 못 판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흔하게.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할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얼마 주고 샀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A는 여러분들 B한테 팔았다라고 하지만은 자,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거래들을 흥정을 했겠죠. 여러 사람하고. 그죠? 그러면서 C라는 사람은 9억에 살래요. D라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8억에 살래요. B라는 사람은 10억에 살래요 하니까 이 B하고 거래가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A가 C하고 D하고 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은밀하게 이렇게 거래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개별성이 강하니까 그런 거고요.
자, 시장이 비조직성을 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가 모여서 수요자, 공급자가 경쟁 관계로 여러분들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만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우리가 거래하지 않고 개별성, 은밀성을 띠다 보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수요 공급이 비조절성이다라는 거죠. 그죠? 토지만 봐도 그래요. 부증성, 증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물론 건물은 여러분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러면 당장 오늘 찍어내듯이 찍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급 조절하는 데는 시차가 상당히 뒤따르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 제한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법적 제한으로는 여러분들 당연히 민사와 관련된 민법 제한도 있지만 우리 이제 공법 관계. 왜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념이거든요. 국가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건물을 올렸는데 바로 옆에서 도시에서 옆에 있는 B라는 소유의 사람은 나는 건물을 올리기 싫어. 왜? 내 거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물 파가지고선 연못으로 그냥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균형 있는 발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적, 공법적인 제한도 상당히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개념 개념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의 특성과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경기라는 게 이렇게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이렇게 사이클을 보이고 있죠. 자,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 경기를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경기 변동보다는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좀 골이 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이 깊다. 자,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는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거보다 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더 낮고, 그렇죠? 주기도 한 2배 정도 더 길게 일어나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지역색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국지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서울 시내만 나타났다가 이게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지적으로 나타난 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현상이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좀 특징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좀 길게 나타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된 순환 국면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경기 변동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고 낮은 점에서 이걸 이제 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점에서 자 다음 저점까지 그럼 한 사이클이 도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 고점에서 이걸 고점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고점까지 이것도 한 사이클이 도는 거죠. 사이클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주기. 자, 다음 여러분들 맨 고점에서 맨 밑에 저점 여기까지를 우리는 우리가 높낮이 이걸 진폭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말장난 문제로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고점과 저점의 이 간극을 주기라고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진폭이라고 얘기한다 이래야지 맞겠죠. 진폭이라고 한다. 자, 다음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자, 맨 위에서 맨 밑으로 떨어져요. 이런 국면을 우리는 하향 국면, 감소하는 국면, 그죠? 자, 밑에서 맨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는 올라가는 상향 국면, 상승 국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네 토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토막으로. 지금 두 토막으로 나눴는데 네 토막으로. 자, 맨 위에서 밑으로 꺾여요. 이거를 여러분들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후퇴 국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후퇴. 자, 그러면 반대로 맨 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요거를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한다, 회복 국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겠죠.
자, 평균적인 선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간다. 이제 골이 깊게 밑으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황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황에. 자, 그러면은 반대 또 있겠죠? 올라가는데 평균보다 더 위로 올라간다. 이건 뭐예요? 들끓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불황의 반대, 호황에 빠졌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국면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기를 타는 부동산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시중 경제 돌아가는 거랑 아무런 관련 없이 해당 부동산은 계속 좋아요. 경기를 안 타는 부동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속 좋아요. 이렇게. 계속.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인 경기를 보이는 부동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자, 중요한 거 지금 키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자,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말장난 문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은,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락할 거예요. 그쵸? 자, 예전에 10억에 거래됐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9억에 거래되고 떨어져서 8억에 거래되고 떨어질 거예요. 계속.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떨어지는 국면에서 자,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자, 파는 자와 사는 자예요. 파는 자와 사는 자. 누구의 입김이 더 셀까요? 누가 더 주장을 강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앞으로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는 자의 입김이 세지겠죠. 나 이거 그 가격에 못 사겠어? 그러면 파는 자 입장에서는 내일이면 또 떨어질 거니까 빨리 팔고 싶은데.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반대 여러분들. 올라가는 국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국면. 자, 올라가는 국면은 매도자와 매수자. 이렇게 두 자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누가 입김이 셀까요? 이제. 자, 내일이면 8억이 9억이 될 거예요. 그죠? 빨리 샀으면 좋겠는데 안 팔어. 그래, 이런 형국이다라는 거죠. 매도자의 입김이 세지는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매도자.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거래했던 가격, 이 가격은 여러분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꾸 떨어질 거죠. 뭐예요? 상한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올라가는 시장은 여러분들 과거에 거래했던 이 가격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이 가격은 뭐예요? 더 이상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은 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한, 더 치고 올라간다. 상한,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은 자꾸 암기하다 보면은 어느 게 상한이지, 어느 게 하한이지, 어디가 매수지, 어디가 매도자지,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만 한번 해두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그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우리 사국면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회복 국면은 뭐예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 상향, 호황 국면은 위로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후퇴 국면은 뭐예요? 고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하향은 뭐예요? 골 밑으로 뚝 빠지는 국면인 거죠. 좀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회복 국면은 뭐예요? 슬슬 여러분들 상승이 시작된다. 자, 계속 들끓는다, 활발해진다라는 거 이렇게 봤고요. 자, 이런 시장,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파는 사람이 우리가 입김이 세진다라는 거죠. 옛날 거래 금액은 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후퇴는 뭐죠? 이제 고점을 찍고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하락이 시작되는 거다. 하락이 시작. 자, 그리고 더 밑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바로 하향, 불황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사는 사람의 입김이 세지죠. 그죠? 그리고 옛날 가격은 여러분들 더 이상 높은 가격은 없어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자, 상한선의 의미를 갖는다. 요거 핵심적인 내용들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엄청 쉬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예요.
다음 설명하는 시장은 경기 변동은 어떤 국면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뭐예요? 지금 사이클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다. 이런 사이클에서 하락하는 국면이다. 자, 1번 사이클, 2번, 3번 주기, 4번 주기. 자, 이 중에서 하락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거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자, 상승하다가 이제는 하락하기 시작한다. 요거죠? 하락하기 시작. 하락하기 시작. 그죠? 후퇴 시장. 요게 이제 정답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 여러분들 상당히 좀 딱딱하고 우리 학습하기에 좀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어찌됐건 간에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 이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우리 뭐 첫 시간이지만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알아봤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만족하시고, 그리고 기본서들 있죠? 기본서 문제, 기본서 한번 정독하시면서 요거 보완하시면은 충분하게 대비가 될 걸로 보이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추가적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